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 화상 연결로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가격리 기간은 다 이제 끝나셨나요? 네, 지난주에 끝나서요. 네. 끝난 다음에 좀 광합성을 했습니다. 햇빛 본 지가 오래돼서. 그래서 지금 요즘, 방학성하셨군요. 예, 네. 예, 부지런히 외출도 하고 밀린 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개강이라서 개강 준비 또 하느라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3월 초에 개강이죠. 근데 불행히 또 이번 학기도 제가 있는 데는 온라인으로 대부분 수업이 열려서,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아유, 올해 우리 대학생들도 이 캠퍼스 라이프를 제대로 못 즐길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내용을 한번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 실제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이제 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좀 전에도 방송하실 때 딸기 값하고 수산물 값이 이제 네. 많이 오른다 그랬는데 이제 네. 국내도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음. 우리는 물가가 12월에 이제 정점을 찍고 약간이나마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1월에 국내 소비자 물가 증가율이 3.6%였는데 음. 미국은 이제 우리보다 좀 더 개발 단계가 발전된 나라인데도 네. 1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7.5%였습니다. 그래서 음. 어, 작년 12월에도 이제 7%였고 당장 꺾일 거를 예상하진 않았지만 한국의 물가 상승률의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고공 행진을 지금 계속해서 아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금융시장이 지금 되게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고 네. 특기사항은 제가 이제 미국에 2달 있으면서 그때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아. 맥도날드 같은데 카운터에 이제 있는 그 젊은 직원 이런 사람들이 시급이 전에 이제 15불 정도였으면 18불에도 그러니까 20%더 줘도 사람을 못 구해서 어. 20불 가까이 올리고 그다음에 보너스도 주고 그래서 네. 인건비 상승이 워낙 높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워낙 좋으니까 수요도 아주 활발하고 그다음에 음. 공급의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이건 당분간은 이런 문제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특히 이제 미국은 소비자 물가의 가장 큰 항목이 렌트,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월세인데 네네. 1월 달에 13% 정도 올랐는데 지금 이제 미국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경기가 좋아서 일자리도 많고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니까 좀 더 좋은 넓은 집에 살고 싶어 하고 그래서 렌트 음. 같은 거는 계속 상승세를 보일 것 같아서 네. 몇 달 후에 그 소비자 물가의 증가율은 조금 꺾일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증가율이 좀 둔화가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상당히 고공행진은 계속 할 것 같고, 음. 상당히 금융시장이 그래서 상당히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 주가도 네. 최근에 며칠 사이 그래서 좀 빠진 것 같고요. 예.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이 소비자 물가 지수뿐만 아니라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방금 증시가 좀 빠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한 주도 증시가 좀 약간 변동성이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저희 증시를, 우리 증시를 포함해서 일본, 홍콩 다 한 2%대 하락을 보였고, 네. 미국도 1월 소비자 물가 발표된 이후로 계속 그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 물가 상승은 결국 금리 인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리를 좀 올리고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또 그만큼 경기가 이제 좋다는 건데 네. 경기가 뜨뜻미지근하게 좋은 게 보통 주가에는 좋은데 네. 너무 화랑이어서
금리가 이제 급등하게 되면 주가에는 가장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나리오를 올해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 국채 금리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도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해서 지난주만 해도 2%를 돌파했어요. 2.06%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조정을 받아서 제가 좀 전에 보니까 한 1.95%고 한국도 금리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죠. 특히 이제 한국은 네.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그 결국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한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이제 금리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리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경기는 미국보다는 좋지는 않지만 예. 네.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앞으로 상당 수준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고강도 통화 긴축 지지하는 목소리에 좀 계속해서 힘이 실리게 될까요? 그동안은 제롬 파웰, 그러니까 연준의 의장이 이거는 좀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인플레다. 그래서 그 금리 인상의 그 페달을 천천히 밟는다고 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금년 3월부터 한 너도 차례 올리는 거가 어느 정도 컨센서스였는데, 그게 네. 불과 뭐 한 달 전에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월가의 이제 유력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한 2, 3주 전쯤 거기 이코노미스트들이 올해 7차례를 올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7번 연준이 그 미팅을 갔는데 매번 올릴 것이다. 그래서 뭐 저를 포함한 보통 사람들이 좀 야 너무 세게 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그 전망치를 보면 그게 이제 완전히 그 정설이 됐습니다.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7차례를 올린다. 그래서 심지어 금년 3월 이제 다음 달이네요. 다음 달에 이제 3월 중순에 그 연준 이사회 멤버들이 모이는데 당연히 25bp, 그러니까 0.25%는 올리고 지금 대세가 0.5%를 올리는 것이 아닌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이 잘하면 중앙은행이 이끌고 시장이 그걸 따라가는 건데 지금은 중앙은행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금리 올리는데 시장을 이제 시장이 금리를 결정해주고 방향을 정해주고 연준이 따라가는 것이니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증시에는 0.5% 금리를 화끈하게 올려주면 매도 네. 먼저 만든 게 좋듯이 오히려 조금 안정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올리는 것보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주가나 증시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금리를 한번 전격적으로 많이 인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벌써 3차례 금리 인상을 했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맷집이 한국은 좀 생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워낙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기준금리를 올릴 거면 확실하게 올려서 뭔가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좀 잠재우는 편이 낫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미국 상황 먼저 좀 정리를 해봤고 이제 우리나라로 좀 눈을 돌려서요. 예전부터 교수님이 항상 이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 기업들이 상장사들이 이 주주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 약간 부족하다. 그런 점이 아쉽다라는 얘기를 늘 해주셨는데 올해 좀 주주 환원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떤 기업들이 주주 배당 좀 크게 발표하고 있나요? 이제 4분기 실적이 많이 발표가 됐죠. 그리고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 와중에 1년 전체 이제 실적을 정리해주고 경영진들이 올해 배당은 우리가 얼마를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몇 프로 증가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일부 KB금융 같은 데는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를 했고 그래서 그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삼성전자가 2020년에 특별 배당이 있으니까 언론에서 그걸 빼고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작년 2021년 배당이 총 28조 원쯤 지금 된다고 그래서 전년 2020년 대비 한 24%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기업들 보면 이제 포스코가 실적이 되게 좋았죠. 네. 그리고 조금 그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배당이
107%가 증가해서 1조 3천억을 배당을 한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도 둘 다 실적이 좋아서 각각 배당을 현대차가 66% 늘리고 어. 기아차가 좀 깜짝 놀라게 200%를 늘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SK 같은 데도 중간 배당을 했는데 주당 기준으로 보면 8천 원에 배당을 한다. 그리고 이제 은행권 그 금융지주사들이 실적이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데가 가령 뭐 KB금융이 66% 배당을 늘린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데 네. 그리고 우리 언론이 요까지만 보도를 해요. 그런데 한 단계 나가서 좀 더 제대로 따져보면 네. 그 해에 번 이익에서 몇 프로를 배당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번 순이익에서 몇 프로 배당을 하느냐. 그건 이제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데 실제 작년에 그 기업들 이익이 워낙 좋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2020년이 코로나 첫째 연도로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순이익 증가율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배당 성향, 아까 말씀드린 이익 중에 몇 프로를 배당하냐를 보면 포스코가 18%, 네. 기아차, 현대차가 한 23, 4% 수준, 그다음에 이제 KB금융이 26%. 그래서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방향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배당을 늘리는 게 눈에 보이지만 네. 절대적인 수준은 아직도 너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회사, 현대차, 기아차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은행 지주사 같은 데는 배당 성향을 지금의 한 20% 내외가 아니라 4, 50%로 해도 충분히 여력이 있는 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네. 앞으로 갈 길이 좀 멀다. 그나마 그래도 뭐 방향에 있어서는 이제 배당을 늘리는 모습을 보이고 주주 환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데는 분기 배당을 지금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네. 우리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만 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주주 입장에서 이제 은퇴한 분들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네. 50대부터 은퇴를 하시는데 3개월마다 배당을 계속 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투자가 정착이 돼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그런 면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삼성전자는 이미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질문에서 내신 자사주 소비가 아닌 자사주 매입 소각을 네. KB금융이나 뭐 다른 데에서 조금씩 하기 시작하니까 뭐 긍정적인 뉴스도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찌 됐건 좀 주주의 입장을 생각하고 주주 환원 정책들이 이렇게 조금씩 나온다는 점에선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네네. 물론 작년에 기업들이 뭐 실적을 잘 낸 것도 있지만 그러면 분위기 자체가 약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이 주주 가치 제고를 좀 요구하는 목소리가 잘 반영이 되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이런 가치나 중요성을 좀 더 많이 고려해보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이 흘러갔다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뭐 선순환의 그 방향으로 일단 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그 약간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 보도도 그렇고 그 기업들도 상장사들도 보면 2020년 대비 작년에 얼만큼 배당이 증가했다는 그 긍정적인 얘기만 하고 네. 더 나아가서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 배당 성향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진실을 또 일부 가리는 면이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더 전향적인 모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뭐 훨씬 주주 환원이 자리를 잡은 데인데 여기는 그 해에 번 이익의 8, 90%를 주주들한테 돌려줍니다. 배당도 일부 네.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그래서 가령 구글의 지주사인 알파벳 같은 데는 작년에 60조 원을 자사주 매입 소각했었습니다. 60조 원. 아. 그래서 순이익의 66%.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그 메타라고 요즘 하죠. 거기는 순이익의 100%가 넘는 113%를 자사주 매입 소각에 썼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조금 나아지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아직까지 갈 길은 되게 멀다. 그래서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사회 멤버들도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을 갖고 좀 더 바른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나라 시장 퍼가 올라가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 퍼가 9.5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예. 네. 그러면 끝으로 그 카카오도 지난주에 주주 환원 정책 발표했잖아요. 요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짧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뭐 그 여러 가지 카카오페이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그룹 전체로 작년에 이제 국회에서도 뭐 골목길 상권을 잠식한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죠. 그래서 네. 지난주에 이제 주주들 아니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그 창사 이래 처음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뭐 작게나마 현금 배당도 하고 그다음에 3천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도 하고 뭐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카카오가 시가총액이 40조 원이니까. 그다음에 네. 좀 특이한 것은 이제 삼성전자 어떤 그 약간 모델을 따라하는 건데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이제 그 해 번 돈에서 투자한 걸 뺀 남은 돈의 15에서 30%를 주주한테 돌려주겠다. 그래서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그 취임한 그 남궁훈 신임 대표라고 해서 뭐 그룹에서는 상당히 실세인 분 같은데 이분이 주가 15만 원 갈 때까지 나는 최저임금만 받겠다. 그러니까 2,300만 원을 받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것은 뭐 좋은 방향인데 제 생각에 조금 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카카오가 아직도 영업이익이 6천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네. 주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제대로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이지, 뭐 이렇게 단순히 뭐 주주 환원을 조금 하겠다고 그래서 주가가 제대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익을 더 훨씬 많이 내는 게 훨씬 중요하고, 그다음에 거버넌스를 좀 제대로 개선하는 그게 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도 뭐 일단은 뭐 지난주에 발표한 주주 환원 정책은 그래도 뭐 그런 걸 처음 해본 거니까 그러니까 놀랍죠. 여기 뭐 우리나라 한동안 시가총액이 한 2, 3위 하던 회사가 이런 걸 처음 한다는 것이니까 그동안 너무 이런 걸 좀 간과했던 거 아닌가 이제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였습니다.